자, 여기부터 봅시다. 학교에서 아직 여기 안 나왔죠? 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자,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약물이라고 하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걸 뭐라 불러? 약재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 약재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 긋고, 이게 무슨 법이야? 아니 A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A라고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정의라고 하죠. 정의. 정의는 뭘 알려줘요? 개념이죠. 개념. 이것들의 개념. 이제는 이 정도의 개념은 갖고 있어야지 한 달 내내 지금 독서를 했는데 개념이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개념의 그 약재라는 것의 대표적 유행에는 이렇게 나오는 글은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는 글이야? 분류적 설명이에요. 분류적 설명. 분석이나 분류예요. 이런 거. 지난번에 알려줬지만 글을 설명하는 방법이 한 5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내가 분류를 해서 설명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분류는 이렇게 나와. 단어가 유형별로 뭐한다? 나눠서 설명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 유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리해 주는 게 분류적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제? 적어 놓으시고. 여기 써놨죠, 제가?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유형이 몇 가지 있니? 3가지죠. 경구투여형, 정제제가 있고, 경구투여형, 액체제가 있고, 주사용 액체제가 있고, 3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약재는, 자, 아까 얘기했던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약재죠. 약재가 중심 소재인 건 알 수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이 글에 표제를 묻는 문제가 있어. 표제. 그제? 그럼 이 글의 표제는 뭐야? 정말 단순하다. 약재 땡이야? 그럼 약재를 다 설명하니? 아니요. 아니잖아. 약재의 뭐를 설명하는 거야? 대표적 유형 3가지. 이게 표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부제는 뭐지? 부제는 설명 방식을 부제라고 보시면 돼. 설명 방식. 구체적인 내용을 부제라고 보시면 돼. 그럼 부제는 뭐가 되겠어요? 3가지 유형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가 부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재는 약효를 발효하는 약물이. 자, 약물이 뭘로 돼 있어? 활성 성분으로 돼 있어. 용어 나오는 거 보이지? 과학 용어.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거에 약에는 2종류가 있는 거야. 약에는 뭐가 들어있어? 약물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니? 첨가제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해돼? 약물을 뭐라 부른다고? 활성 성분이라고 불러. 오케이? 아로나민 골드 이런 거 아니야. 아로나민 골드 CF에 아로나민 골드 그 CF에 보면 우리 몸에 있던 안 좋은 성분을 빼주는 활성 성분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이해되지? 약재에서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건 약물이죠. 근데 원액을 먹으면 어떨 것 같아? 약물 자체를 먹으려면 엄청 써요. 근데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없지? 왜 이렇게 그 투명한 약 알아? 아니, 알약 말고 알약인데 약간 겉에 약간 말랑말랑한 걸로 싸져 있는 약물이 있어. 그거 안에 거 먹어본 적 있어? 없지? 한번 먹어봐. 겁나 써. 알약도 녹여 먹으면 어떻게 돼? 겁나 쓰지. 그래서 알약은 겉에 뭐가 돼 있지? 코팅이 돼 있어요. 그게 뭐야? 첨가제지. 그 코팅 없으면 어떻게 돼?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약 먹었는데 여기 걸렸을 때 알아? 경험해본 적 있니? 근데 겉에 코팅 잘 안 됐으면 금방 녹아요. 그게 겉에가 겁나 써. 겁나 막. 그 물로 마치고 막 헹궈도 어떻게 돼?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요. 죽을 맛인데 그 액으로 된 건 더 심해. 그래서 액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마셔봐. 뒤집니다. 진짜로. 예, 죽어요. 그냥 다 녹인 걸 그냥 입에 들이부는 거잖아. 그래서 겉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있지. 싸고 있는 거. 그래서 이 경구투여형 정제제하고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둘 다 뭐가 있어? 겉에 코팅제가 있어. 걔를 뭐라 불러? 걔를 첨가제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첨가제는 무슨 성분이라고 돼 있어? 불활성 성분, 즉 약재가 있어 없어 거기에는? 아니 약재래. 약물이 있어 없어? 첨가제는 약물이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 약물이 활성 성분이니까 불활성 성분은 약물이 없다는 얘기죠.
걔는 그냥 무슨 용도야? 목에 넘기기 뭐하게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주사로 넣는 거는 약물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불활성 성분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활성 성분을 왜 넣는 거야? 쉽게 말해서 쓰니까. 겁나 쓰니까 겉에다 코팅해 놓는 거야. 쓰지 않게 하려고. 근데 야 혈관이 맛을 느끼냐 안 느끼냐? 안 느끼잖아. 그러니까 혈관에다 바로 집어넣는 거는 뭐만 집어넣어? 활성 성분인 약물만 집어넣는 거야.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돼. 이해돼? 그럼 효과가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약물이 제일 세죠. 더구나 어디로 보내니까. 이따가 나옵니다만 혈관에 바로 집어넣으니까 중간에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가서 진짜 컨디션 안 좋으면 뭘로 맞는 게 좋아? 주사로 맞는 게 제일 효과가 커요. 바로 직방이야. 근데 보통 주사는 가격이 비싸거나 그죠?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보통 약물로 섭취를 많이 하는 거지 주사로 맞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구투여형 정제제의 특징은 뭐 알갱이 형태고 겉에 싸져 있는 요 당류가 뭐야? 당류? 약물의 쓴맛을 갖추기 위해 복용의 편의성으로 당류를 넣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 첨가제가 되겠죠. 불활성 성분. 됐어?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용매에 녹여놓은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찐득찐득한 액체가 있어. 알지? 반투명한 그 겉에 싸져 있는 거 안에 보면 액체가 들어있는데 얘는 보통 그 안에 있는 게 약물을 뭘로 녹인 거야? 물이랑 섞은 거야. 정제수라는 게 물이죠. 물이고 겉에는 뭐라고 그거 싸져 있는 게 여기 지금 감미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걔를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혀로 이렇게 핥아봐.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요. 여기 감미료 느낌이 있어요. 이해되지? 걔도 그냥 약효 성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의 액체제는 무균 상태 용매에 녹여져 있고요. 용매는 뭘로 돼 있니? 생리식염수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얘는 왜 생리식염수로 녹여? 물로 안 녹이고? 식염수의 기능이 뭐예요? 네, 항균 효과예요. 얘는 혈관에 바로 집어넣으니까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약물에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오염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사람 죽이는 거야. 낙해하겠다고 주사를 하는데 주사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에 있던 물 자체를 뭘 넣냐면 식염수를 넣어요. 그죠? 식염수가 소금물이니까 소독을 시켜주는 거지. 소독을 시켜주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항균 효과를 위한 항균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약물은 농도구배라는 걸로 작용이 됩니다. 농도구배가 뭐야? 약 자체가 갖고 있는 농도가 우리 혈액에 있는 성분보다 어때요? 훨씬 높죠. 그래서 먹으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어디로 이동해?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대부분 그냥 입으로 집어넣은 약은 어디서 흡수될 것 같아?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웁니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이나 성분은 어디서 흡수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장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흡수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럼 어디 가야 흡수돼? 소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거치지? 자, 소화기관을 읊어보시오. 입이죠, 입. 소화기관은 첫 번째 입. 입에서 잘게 부셔서 그 다음에 어디 가지? 식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기관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관은 폐로 넘어갑니다. 그죠? 음식 먹어가지고 기관으로 넘기면 이제 폐가 막혀서 죽죠. 그래서 기관, 식도로 넘어가는데 중학교 때 배웠지 이거? 그치? 우리 아들 요새 공부하고 있거든. 중학교 2학년 애들 배웠던데. 그럼 어딜 거치지? 위장을 거치게 됩니다. 위장. 그럼 생각해봐. 약물이 위장에 가면 거기 음식물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막 위산이라고 있죠. 위산. 그럼 약이 위산이나 음식물에 섞여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위산이 녹여버리잖아.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돼? 일부가 사라지면서 소장까지 가게 되면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애들은 전달률이 어떻게 될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거기 보면 농도구배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단어 보세요. 확산계수라는 게 있어요. 확산계수. 확산계수는 뭐야? 물질이 퍼지는 속도. 자, 물질이 퍼지는 속도가 누가 빠르다? 당연히 알약보다는 뭐야? 아까 용매에다 뭐 해놓은 거? 녹여놓은 게 빠르겠죠. 자,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종류 중에 경구투여형 액체제가 있고 여기 혈관에다 바로 주사한 주사형 액체제가 있어요. 둘 다 보니?
용매에다 녹여져 있죠. 그럼 두 개의 확산 계수는 어떨까? 비슷한 거야. 이해돼? 다만 누가 혈관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이 남아 있겠어요? 당연히 혈관에다 바로 쏴주는 게 더 많이 남아 있겠지. 왜냐하면 입으로 집어넣는 액체제도 어딜 통과해야 돼? 위장을 통과해서 소장까지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소실될 가능성이 높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당연히 농도는 누가 제일 높아? 주사형 액체제가 제일 높겠죠. 같은 양을 투여했다고 치면. 이해돼? 그렇게 되니까 확산 계수는 같은데 농도가 좀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설명 나온 게 액체제는 정제제보다 확산 계수가 훨씬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혈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잘 퍼진다. 이유가 뭐야? 아니 이미 물에 녹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은 이유가 뭐겠니? 앞에 설명으로 비춰봤을 때. 아니 생각해봐. 야 고체로 된 애를 바닥에 떨구면 이게 퍼지는 게 깨져가지고 퍼지는 정도가 얼마나 되겠어? 얼마 안 되죠? 근데 액체를 바닥에 떨구면 어떻게 돼? 촥 퍼질 거 아니야? 이해돼? 확산 계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용매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정도 챙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가봐. 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세 종류만 선택하고 끝난 거야? 설명하고 끝나는 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설명이니?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어디까지? 혈액에 도달해서 우리 장기까지 이어지는데 걸리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다 적어놔. 이런 걸 무슨 설명이라고 그래? 과정법이라고 알려줬죠. 방학 때. 그죠? 과정법은 뭘 설명한다? 순서를 설명하는데 이 순서는 두 가지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뭐야? 조건과 결과. 그지? 어떤 조건값을 만족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아니면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 원인과 결과적 관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순서는 당연히 뭘 나타내니? 선후 관계죠. 뭐가 먼저 일어나고 뭐가 나중에 일어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 설명은 이해하실 거고.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흡수 단계입니다. 흡수 단계. 흡수 단계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어디까지 도달해? 혈액까지 도달하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생체 이용률이 나오죠. 이건 이미 설명 다 했다. 뭐가 생체 이용률이 제일 높다? 정맥주사. 그 다음은 누구? 네. 경구형 중에서 액체제 형태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상에서 알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액체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설명 안 해놔서. 그래서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생체 이용률이 얼마가 나와? 100%죠? 왜? 혈액에 도달하는 건데 주사기로 혈액에다 바로 집어넣으니까 100% 다 들어가겠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입에다 집어넣어서 먹는 애들 정제제 형태나 액체제 형태나 둘 다 중간에 여기 소화기관 등에서 일부가 그죠? 뭐 위산에서 녹여지든지 뭐 어떻게 흡수되든지 그죠? 간에 초의 통과 효과라는 게 발생이 된다. 좀 일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사라지게 돼서 1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항상 작다. 보통 여기 예시 든 거 보니까 몇 프로 전달돼요? 30%죠? 100ml 집어넣으면 한 30ml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70ml가 날아가는 거예요. 약으로 먹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 약으로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매번 주사 맞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제일 좋은 게 제가 써봤는데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패치라고 하시나요? 여기다. 제가 진통제는 되게 센 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 방에 주사하면 어떻게 돼? 야, 마약 성분이 있어요. 진통제는. 그걸 그래서 한 번에 팍 집어넣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리 통증이 와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의사가 뭘 줬냐면 이렇게 패치를 주더라고. 선생님 진짜 아프실 때 붙이세요 이러더라고. 아프실 때. 근데 또 제가 또 약간 아픈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아프실 때 붙이세요 그랬는데 저는 무조건 붙였어요. 그냥 일단 붙이고 안 아프면 싶거든. 저는 무슨 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공리주의자야 나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줄여줘야 돼. 그래서 딱 붙였어요. 붙였더니 이게 몇 시간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스물스물 피부를 타고 그러니까 약간 역삼투압이지.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낮은 쪽으로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 모세혈관으로 쑥 들어간대요. 계속. 근데 일정량이 계속 들어간대요. 8시간인가? 그래서 더 된다고 그랬다. 이게 패치 붙여야 돼. 8시간에서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 계속 흡수가 된대.
약간 마약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또 약간 겁도 나는데 뭔가 컨디션이 좋아진 느낌? 그래서 제가 딱 붙여보고 좋더라고. 통증이 아무튼 사라져. 야, 효과가 좋구나. 요새 그래서 여기 붙이는 패치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고 요게 좀 더 빠르겠지. 주사는 너무 세고 그죠? 일정량을 조금씩 넣을 때는 패치도 효과가 좀 크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알고만 계셔. 자, 그 다음 네 번째 봐봐. 분포 단계가 나온다. 분포 단계. 그럼 체내에 갖다 주 혈액 타고서 어디 가야 돼 이제? 조직으로 가야죠.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염이 있어. 근데 약을 먹으면 자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겠죠. 어디서 흡수된다고 약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대장은 흡수를 못합니다. 아시나요? 대장은 뭐만 흡수하지? 이 사람들이 중학교 때 뭘 배운 거야? 대장은 물만 흡수해요. 맞지, 수진아? 수진이 또 잘 준비하는 거 아니죠? 자, 대장은 물만 흡수하기 때문에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지? 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분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이 몸 밖으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 얘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소장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약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혈관을 타고 얘네가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지?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위장약을 먹었는데 중간에 어디 갈 수도 있어? 위장 전에 도달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뭐 이자나 췌장이나 그죠? 다른 기관에 먼저 도달할 수도 있죠. 특히 어디를 먼저 갈 것 같아요? 자, 소장 쪽에서 들어가면 정맥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오면 심장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심장 같은 데는. 그지? 근데 그런데 약물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약물은 원래 어디에 도달해야 돼? 혈액을 타고 위장에 가야 되는 약물인데 심장이나 이자나 뭐 다른 장기에 뭐 될 수 있어요? 흡수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 그지?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는 거에 대한 단계가 분포 단계. 자, 일단 봐봐. 자,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인데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뭐야? 기름에 잘 녹는 거야. 기름에. 혈액에는 물도 있지만 뭐도 있니? 기름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럼 기름 성분에 잘 녹으면 얘가 잘 녹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 어디에 걸리지 않고 잘 돌아다닙니다. 이해돼요? 그게 잘 돌아다니다가 어딜 가게 돼?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소장에서 흡수돼가지고 위장까지 가려면 꽤 먼 길을 가야 되죠. 그지? 근데 애가 많이 못 퍼져. 예를 들어서 소장 쪽 혈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면 위장에 도달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약물은 어떤 성분이 있어야 돼? 분포, 용적이 커야 돼요. 내 말 해야 돼? 그지? 그럼 소장에서 시작된 애가 쭉 가서 위장까지 도달을 하려면 꽤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체내에 넓게 분포하는 성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포 용적이라고 해요. 분포 용적. 그럼 분포 용적은 뭘로 설정한다? 약물의 총량. 아까 몇 미리 들어갔어? 100ml 집어넣는데 총 얼마 들어갔니? 70% 빠지고 30% 들어갔죠. 30ml 들어가서 30ml 들어갔는데 혈장 약물 농도 즉 피 1리터당 몇 미리그램 남아있냐를 체크해보는 게 있어요. 그럼 피 뽑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지? 피의 이만큼당 얼마 정도를 계산하면 그 정도 나와. 근데 거기 보면 리터당 5mg 정도 된대. 그럼 얘가 총 30mg 들어갔으니까 몇 리터에 퍼져 있는 거야? 6리터의 피에 퍼져 있는 거야, 얘가. 내 말 이해돼? 이해되는데? 그러면 얘가 넓게 퍼질수록 좋겠죠. 그럼 넘어와봐요, 여기 봐봐. 6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럼 총량을 뭘로 나누면 돼? 1리터당 몇 미리그램 들어가 있냐로 나눠버리면 총 퍼져 있는 양이 나오겠죠. 그죠? 이 정도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잠깐만 여기 가서 봅시다. 요거 문제 중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 요거. 자, 요 문제를 내려고 지금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자, 총 몇 미리그램 들어갔어? 12mg 들어갔습니다. 카톡 꺼버려야겠다.
우리 아들이. PC방 간다고 해라. 자, 봐봐. 12mg 들어갔는데 생체 이용률이 얼마야? 25%죠? 그럼 몇 미리 들어갔다는 거야? 혈관에 도달한 거는? 25%는 얼마니? 3mg 들어온 거죠? 3. 그죠? 3 들어왔어. 불활성 성분은 당류로 돼 있고, 정제제죠? 그죠? 약물이 들어왔는데, 활성 성분이 뭐 약물로 돼 있고, 그러면 3에서 혈장 약물 농도가 리터당 3mg이야. 그럼 얘는 몇 리터에 퍼져 있다는 얘기야? 1리터라는 얘기지? 이해돼? 총 들어간 게 3인데 혈액 1리터에 몇 mg 있어? 3mg 있잖아. 그럼 총 퍼진 게 얼마밖에 안 돼? 1리터밖에 안 돼. 이거 잘못하면 도달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해돼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여기 넘어와봐. 그럼 액체제는 얼마 들어간대? 75% 전달된대. 그럼 몇 ml더니? 얼마야? 12에 75%는 9리터죠? 9리터 들어왔어, 그제? 9리터 들어갔는데 얘가 1리터당 1 정도 들어가 있대. 그럼 얼마에 퍼져 있는 거야? 9리터네. 얘는 굉장히 넓은 구역에 퍼져 있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그 알약보다는 알약 중에서도 뭐가 제일 좋아? 약물 효과는? 액체형이 좀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주사 맞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이 방식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더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액체제는 100% 다 들어가죠? 주사용 액체제지, 얘는. 그죠? 얘는 주사로 집어넣는 건데, 얘 100%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총 몇 리터 들어갔니? 12리터 들어갔는데,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정제수에다 녹인 건 뭐야? 액체제 중에서도. 자, 얘는 무슨 형 액체제? 경구형인 거 알 수 있지? 얘는 근데 생리식염수 쓴 거 보니까 어디 걸 알 수 있어? 주사형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주사형이 100% 다 들어가서 11리터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액 얼마당? 1리터당 2mg 들어가 있대. 그제? 2ml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몇 리터에 퍼져 있는 거야? 6리터에 퍼져 있죠.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장단점이 좀 비교가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 봐봐. 약효는 누가 제일 셀까? 주사제가 제일 셀 거야. 왜? 혈액 1리터당 얼마야? 2mg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 근데 알약으로 먹으는 데는 둘 다 몇 g밖에 안 들어가. 1mg씩 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약효 효과는 어느 게 좋다? 주사형 액체제가 지금 제일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죠? 다만 얘가 농도가 좀 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퍼지지는 않더라. 오케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사를 위장에다가 바로 놓으면 좋은데 좀 위험한가? 어렵겠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도달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사량을 좀 늘려야겠죠? 그죠?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푸는 문제야. 이해되지?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와봐 그러면. 자, 그럼 어쨌든 이게 약물이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퍼지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5번에 가면 세 번째 단계죠. 자, 흡수해서 분포까지 끝났어. 자, 그러고 나면 제거 단계가 들어가 있대. 제거 단계는 뭐 하는 거니? 청소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청소율은 뭐냐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야. 제거되는 속도. 자, 잘 생각해봐. 약물을 때려 넣는데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약 집어넣는데 금방 몰려 나오는 거야. 배설물로 다 나와버리는 거야. 배설물이랑 같이 빠져버려. 그럼 약효가 있을까 없을까?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 빠져버리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청소율이 높으면 제거되는 속도가 빨라. 그럼 어떻게 될까? 하루에 약을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 먹죠? 3번 먹죠? 맞지? 근데 니네 그거 알아? 아침약 다르고 점심약 다르지? 그래. 근데 아침에 줬던 약 중에 점심에 없는 약은 뭐가 길다는 얘기야? 뭐가 낮은 거야? 청소율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긴 거야. 12시간씩 가는 거 있어. 그럼 일반적인 약은 몇 시간 간다는 얘기야? 9시간 내외 정도라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먹어줘야 되는 약은 청소율이 빨라서 몸에서 빨리 빠지는 거죠.
맞죠? 근데 아침하고 저녁에만 먹어도 되는 약은 12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얘기는 청소율이 좀 낮다는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된 혈장의 부피를 나타내고 아까 혈장의 부피라는 말이 아까 저기 나와 있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아까 여기 아까 거기 보면 주사제로 넣은 게 혈장에 몇 리터씩 남아있니? 2리터씩 남아있죠. 그지? 총 얼마에 퍼져 있어? 6리터에 퍼져 있죠. 2mg, 1리터당 2mg씩 남아있지, 그지? 근데 시간당 2mg씩 사라지면 몇 시간 간다는 얘기야, 그거가. 6시간이면 다 빠진다는 얘기겠지? 내 말이 돼? 아니, 몸에 총 12mg 있는데 1리터당 2mg 들어가 있다고. 그지? 근데 시간당 2mg씩 빠져. 그럼 6시간이면 다 빠진다는 얘기 아니야? 제 말이 돼요? 그러면 주사는 몇 번 맞아? 몇 시간마다 맞아야 되는 거야? 6시간에 한 번 맞아줘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지, 이거는. 됐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선생님들이. 오케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았거든, 지금. 안 나왔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꽈가지고 선생님 낼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됐어? 청소율하고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 잘 기억해둬야 돼.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주사로 맞았는데 주사의 청소율이 시간당 1리터당 1mg씩 빠져. 그럼 몇 시간 가니? 12mg니까 12시간 가겠죠. 그럼 얘는 하루에 2번 맞으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약물이 재견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잠깐만, 단위 시간당 자 1시간에 약물이 예를 들어 1mg 제거돼. 자, 잘 봐. 그럼 아까 아까 뭐지? 6리터에 퍼져 있죠? 예를 들어서. 그지? 6리터에 몇 mg이 퍼져 있어? 주사로 맞았더니 12mg이었어. 기억나? 나 아까 3번인가 4번 문제 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얘가 12시간이 지속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들어갈 때 숫자는 얼마야?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라고 되잖아. 자, 총 6리터를 몇으로 나누는데? 12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돼 안 돼? 다시 집중해봐요. 봐봐. 총 몇 리터 있다고? 6리터 있다고. 그지?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될 말은 내가 뭐라고? 무슨 율? 청소율이라고. 그지? 근데 얘가 몇 시간이 지속이 돼? 12시간이 지속이 됐어. 그러니까 이해돼? 이해돼야 돼. 그지? 그러면 약물이 1리터씩 빠져야 돼. 근데 아까 얘가 6리터에 12mg이니까 1리터에 얼마씩 들어있어? 2mg 들어있지? 그래. 그제? 그럼 1시간에 몇 리터에 있는 약물이 빠지는 거야? 시간당 빠지는 혈장의 부피라고 돼 있잖아, 여기. 청소율은. 얼마야? 0.5리터야.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내 말이 어렵나? (0.5리터에) 있던 약물이 빠져야 몇 번 빠져? 12번 빠져야 6리터가 다 빠질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럼 시간당 몇 미리 빠져? 몇 미리그램 빠져? 1mg이지? 1리터에 2mg 들어있잖아. 그럼 0.5리터면 얼마야? 1mg 정도 되겠지? 됐니? 물론 그렇게 숫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0.5ml당 단위 시간, 1시간에 0.5리터에 해당되는, 즉 500ml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약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무슨 말인지? 뭔가 이해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얘가 약효 시간이 몇 시간이야? 12시간간에 주사로 맞은 애가 12시간은 가네. 그러면 투여 간격은 몇 시간에? 12시간에 한 번 놔주면 되겠죠. 그죠? 그 투여량은 얼마야? 6리터 정도, 그러니까 12mg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니?
그럼 최소한 약교 시간이 12시간 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볼 수 있을 거다. 됐어? 그래서 제 예상이지만 생체 이용률과 분포 용적 아까 그 문제가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청소율까지 고려해서 약물의 투여량을 계산해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학교쌤이 대신 문제를 만드실 거잖아. 제 말 이해하니?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 일부는 간장, 폐 등 여러 신체적인 대사되어 약효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대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사가 뭐야? 대사 여기 밑에 단어 뜻이 나와 있긴 한데 약물이 화학적으로 변형됐다. 뭐에 의해서? 장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심장이나 위장이나 뭐 이런 데에 의해서 약물이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물 형태가 또 바뀌면서 어떻게 돼? 화학적인 변화를 일어나면서 약효가 더 세져. 얘네 먹을 때 혹은 주사로 맞을 때보다 장기를 거치면서 약효가 더 세진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농도를 측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이제 심장 같은 데죠, 심장은. 근데 심장에서 피를 뽑을 수 있니? 심장에서 양을 측정하려면 심장에서 피를 뽑아야 되잖아. 가능해요? 심장에 구멍 나는데? 불가능하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아까 뭘 재봐? 혈장 약물 농도를 잽니다. 그죠? 혈장 약물 농도를 재가지고 여기 어디에도 똑같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심장에도 똑같이 같은 농도로 퍼져 있겠네. 이해되지? 아까 약물 얼마 들어갔지? 주사로 맞은 게? 리터당 얼마 들어가 있어? 2mg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심장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 2mg 정도 들어가 있겠네. 그지? 심장에 총 들어간 그러니까 피의 양이 리터야. 1리터 정도 들어갔어. 그러면 1리터당 2mg 들어갔네. 근데 뭐 2리터 들어갔어. 그러면 4mg 정도 들어가 있겠죠? 됐나요?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심장에서 약물 효과도 클 거라고 본다. 한편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장약인데 심장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을 수도 있어? 위장에 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위장에는 효과가 있어 없어? 효과가 전혀 없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됐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풀어보신 분들은 나한테 이따가 잘 모르겠는 것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문 하나를 더 봅시다. 자, 뒤에 내려오면 6페이지에 보면 경제학 지문 들어가요. 경제학 지문.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이야. 졸려? 진짜 졸린 사람은 날 쳐다보지도 않는. 졸려? 자, 숙제 열심히 하시고 이거 빨리 끝내놓으세요. 학교에서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얘는 안 하고 있니? 기출을? 하나 했다며.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했다며. 위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 하만이 아닌데 뭐지? 빨간 사과. 빨간 사과 그건 했다며. 안 했어? 지금도 했다며. 저희는 한 사람이 누구였지? 니네만 했어? 아무도 안 했어 그럼 지금? 아직 교과서 하는 사람? 그럼 뭐 하고 있어? EBS 하고 있어? 이거 했다고 너는? 뭐 밤마다 다 달라 이거. 나 진짜 선생님들한테 좀 맞춰서 하라래. 이거 오히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갈게. 요거까지가 2학년 거죠? 요 두 개가 2학년 거야. 요 뒤에 두 개가 3학년 거야. 그래서 난도를 좀 올려가면서 갈 테니까. 근데 내가 보기 2학년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갑시다. 그냥 이거 하시고, 이번 주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틀리면 어떻게? 다시 풀어보시고. 수진아,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너 이씨, 금요일에 또 올래? 이번 주에 안 올 거야?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금요일에 또 와서 해야지.
너 이따 숙제 검사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저 이제 학원 끊을 것 같은데 저거.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날 괴롭혀? 막 이러면서. 그치 수진아?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숙제를 빨리빨리 해놓으셔야 돼. 야 근데 내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화정고 1학년 남자애가 나한테 선생님 시험이 2주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3주 남았지. 근데 걔네 25일에 온대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옆 학교 얘기를 하지 말자. 그치? 생각해봐. 무언고라고 많이 남았니 그러면? 고작 며칠 차이 아니야. 그치? 약간 느낌이 다른 거야. 니네가 2주냐 3주냐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그치? 17일 남았냐? 20일 정도 남았냐? 이 차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 시간 많이 안 남았으니까 제가 자꾸 뭐라 하는 이유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놔. 좀 미루지 말고. 아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잔소리 하나만 하면 야, 내가 문자를 그렇게 계속 보내는데 답장을 한 번은 안 하냐.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예?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 뭐 바빠서 못했어요. 뭐 변명이라도 하든가 뭐 아예 답이 없어. 이번 주에도 계속 이렇게 무응답으로 가시면 진짜 소환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일에 자꾸 불려나오고 조금 만약에 계속 이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한다 이러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저도 가정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학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자 계속 가봅시다. 진짜 뭐가 그렇게 웃겨 지금 상황이 웃겨? 자 갑시다 거기. 경제학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하에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받은 용돈이 일정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쟤는 라면을 먹고 싶대. 근데 나는 뭐가 땡겨? 삼각김밥이 땡겨. 가격이 비슷하잖아. 그럼 나는 뭘 선택하지? 삼각김밥을 땡겨. 삼각김밥을 사줘. 왜 그렇지? 그치? 먹고 싶은 거. 이걸 뭐라 그래? 경제학에서 효용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만족감이 높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 그게 경제적인 거야. 사람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이 다 같니? 사람은 다른 거야. 그치? 이해돼? 사람은 다른 거야.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자 무슨 말이야? 야 이왕이면 라면도 사고 삼김도 사고 이러면 좋죠. 아니죠. 돈이 많으면 뭐 하면 돼? 오늘 점심은 랍스타 먹으면 되지. 랍스타 스파게티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 돼. 새우탕에 마요네즈 뿌려놓은 그 삼각김밥 먹지 않고 비싼 거 먹으면 돼 안 돼? 롤에다가 막 이렇게 랍스터 라면 이런 거 먹으면 좋잖아. 그래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떻게 돼 있죠? 한정돼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럼 최선의 선택을 하면 좋지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선의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고민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세웠던 사람이 립시와 랭카스터인데 차선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자, 오늘의 화제가 뭐야? 차선의 의미예요. 이건 차선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차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새로운 관점. 우리는 차선을 뭐라고 생각하지? 10의 차선은 얼마야? 9인 거야. 맞죠? 10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이 누구지? 9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설명하는 건 9가 아니라 뭐를 선택할 거야? 8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새로운 의미야.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이론이야? 차선 이론이야. 이해됐죠? 밑에 두 번째 단락은 별 설명이 없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10의 조건 중 9개를 충족하는 걸 하면 좋은데 8개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설명을 좀 드릴 거야. 당연히 9가 낫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8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걸 이해하려면 밑에 내려가. 중요한 단어가 뭐야? 이 공평성이라는 단어.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평성을 고려한대요. 이 공평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설명할 거야.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은 뭐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누구부터? 자, 잘 생각해봐. 잘 봐.
주관적 만족감인 자 개별 경제 주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다 써봐. 개별 중재 주체는 경제 주체는 누가 있을까? 부자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물론 중간에 누구도 있니? 어중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중간하게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의 만족도를 다 합쳐놓은 게 뭐야?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걸 잘 이해하고 내려가야 돼. 그럼 다음 단락 가봐.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의 특징이 있어요.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의 후생이 뭐야?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야 라는 기준이 사회 후생 수준이거든요. 그죠?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밑에 봐봐. 일반적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을 가지는데 이거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 우하향할수록이 무슨 말이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의 기울기보다는 어디가 더 낮아? 이쪽 기울기가 훨씬 낮죠?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갈수록 즉 쌀 생산량만 잔뜩 늘어. 이쪽이 어디야? K 지점이 뭐니? 옷은 안 만들고 뭐만 만들어? 쌀만 겁나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만족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야. 요거 이해돼?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요거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져. 왜 낮아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것이 만족도가 낮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또 하나 내용이 뭐니?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사회 후생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잘 봐. 이 그래프로 설명할게. 봐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제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옷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니?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니? 쌀을 생산 많이 해야겠죠. 그제? 근데 그럼 반대로 봐봐.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옷을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니? 쌀을 생산하는 게 좋겠니? 옷이야. 왜? 부자는 이미 먹는 문제는 해결됐어 안 됐어? 해결됐어. 이해돼? 얘네는 랍스타를 사자도 맛있다 그럴까? 그냥 별로라 그럴까? 아유 랍스타가 오늘 물이 별로 안 좋은데 막 이래. 얘는 랍스타 라면 끓여줘도 야 랍스타의 라면이 웬 말이야 맛이 별로 없어. 오늘은 캐비어로 가져와 이런 애들이야. 돈이 많잖아. 그럼 얘네 효용성이 높을까 낮을까? 낮죠?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그럼 그쪽으로 갈수록 그 부자들에게 갈수록 옷의 효용성은 아니 그러니까 음식의 쌀의 효용성은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얘네는 뭘 생산하길 원할까? 그치? 멋진 옷에다가 돈을 더 썼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그치?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으로 바꿔보자. 걔네는 옷이 중요해? 지금 당장 뭐가 없어? 집에 쌀이 없는데. 그럼 뭐를 더 많이 생산해 줬으면 좋겠어? 쌀을 더 줬으면 좋겠죠. 그래야 쌀값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쌀의 생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면 쌀만 생산해야 돼? 그래도 안 되겠지. 옷만 생산해야 돼? 그럼 안 되겠지. 이 말이야. 이해돼?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쌀에 대한 생산량이 극단적으로 많아지면 누가 불만족이 많아져?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줄어? 부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옷만 잔뜩 생산해. 그러면 누구의 만족도가 떨어져? 가난한 사람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이게 공평성이야. 그럼 양쪽을 다 고려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부자가 많니? 가난한 사람이 많니?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쌀의 생산량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많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족도를 찾아가는 거야. 이해돼? 요 개념인 거야. 됐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어느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봐. 요 5점이 뭐야? 이게 무슨 점? 원점이야. 자, 원점에서 가장 먼 거, 요 세 개가 무슨 곡선이야? 사회 무차별 곡선이야. 이해돼? 이해되는데? 됐죠?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이 가장 먼 거는 어느 거야? SIC3야. 맞지? 자, SIC3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곡선이고 두 번째는 어디야?
SIC2. 그 다음에 어디야? SIC1이야. 이해됐어? 원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곡선인 거야. 이해됐지? 됐어 안 됐어? 이제 여기까지 이해도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걸 이해해야 돼. SIC1, SIC2, SIC3로 갈수록 사회 효용성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럼 만약에 SIC3를 할 수 없었어. 얘가 최선이야. 얘가 최선인데 최선을 못하면 차선은 1이야 2야? 2겠지? 만족도가 더 높은 거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어느 게 차선이야? SIC2를 만족시키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리고 내려와봐. 자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차선책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림에서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생산 가능 곡선이 무슨 곡선이야? CD 곡선이 있을 거야. 보이니? 그리고 여기 조금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CD 곡선은 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잘 봐. 여기 FG 선처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근데 끝으로 가면 왜 꺾이지? 자, 생각해봐. 쌀을 생산할 거야. 쌀을 생산할 거야. 이건 설명을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건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 예를 들어서 땅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한 명이 생산하면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한 명 들어갔더니 100을 생산해. 이제 사람이 투입되는데 근데 2명 들어갔더니 그럼 2배가 될까? 땅이 그대로인데? 그치? 땅은 한정돼 있잖아. 그럼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조금씩 줄어들게 됐어. 그래도 생산량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그래서 한 180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럼 3명 되면 어떻게 될까? 300이 안 나와. 그치?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240 정도로 떨어지게 돼. 시간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곡선은 어떻게 돼? 처음에 느는 속도보다 어떻게 돼? 나중에 많이 생산할수록 어떻게 돼? 효율이 떨어져 이게.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요 생산 곡선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아니, 원래 이렇게 그어줘야지. 내 말 이해되니?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그어주고 가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끝으로 가면. 이해돼?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3명부터는 좀 떨어져. 예를 들어 옷공장에도 보내보자. 옷공장에도. 애들을 옷공장에도 보내 그러면. 예를 들어 인원수가 전체가 몇 명이야? 4명밖에 없어. 그럼 자, 한 명이 가가지고 옷을 100벌을 생산해. 처음에. 2명 가면 어떻게 돼? 180벌 생산해. 3명 갔더니 몇 번 생산했어? 240% 똑같이 생산한다고 치자. 이해돼? 자, 그럼 최적점은 어디야? 4명밖에 없어. 자, 쌀에다가 한 명 넣었어. 그리고 옷에다가 3명 넣었어. 그럼 얼마 나오지? 340 나오나? 맞아? 그래. 자, 그럼 2명 넣으면 얼마 나와? 360 나오지? 암산되지 이 정도는. 그러면 3명 1명 하면 어떻게 돼? 다시 340 떨어지지. 그럼 어디가 최적점이야? 2명이 최적점이지. 360 나오잖아. 여기가 제일 높잖아. 이해됐음? 4명밖에 없다고. 노동 가능 인구가 4명이라고. 그래. 근데 사람을 많이 투입할수록 이게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그래서 최적점은 4명을 양쪽에 2명씩 하는 게 최고의 효율이 나온다고. 그래서 폴록한거의 최고 위점이 가운데 점인 거야. 거기가. 제 말 해야 돼요? 쌀 반. 이해돼? 쌀 반, 옷 반 이렇게 생산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니까. 물론 꼭 그렇진 않아. 사실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이해돼? 맞지? 제가 지금 즉석에서 했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딱 떨어졌어. 맞지? 340보다는 얼마가 나? 360이 낫지 않아? 맞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이게 얘기한 게 그거야. 어떤 사람은 쌀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뭘 원해? 옷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그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옷만 생산하거나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두 개를 골고루 생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생산 효율도 높고 뭐도 높아? 만족도도
높아질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알았어. 그럼 다시 돌아와봐. 그래서 생산 가능 CD는 오목한 모양으로 곡선 위의 점들이 생산의 효율성을 충전하는 데를 의미한다. 자, 곡선의 바깥쪽에 생산이 불가능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수의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요 곡선인데 요 곡선 밖은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이 밖에는 생산이 불가능한 영역이야. 이해돼? 자, 근데 일부러 이 밑에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생산은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너 좀 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적게 생산해 이렇게 돼. 이해돼? 그럼 밑에 생산하는 거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이 안쪽은 비효율적이야. 제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어디서 생산하는 게 최고점이야? 2점이야. 2에서 생산하면 어떻게 돼? 쌀도 적정 생산하고 옷도 적정 생산해서 만족도도 어떻게 돼? 최고가 되는 점이 2점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문제는 뭐지? 최선을 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옷의 생산이나 쌀의 생산을 제한이 좀 걸리는 거야. 거기 보면. 그죠? 근데 그거는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 글에서 설명 안 했어. 몰라도 돼.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을 옷과 쌀에다가 공등하게 보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농부하던 사람인데 지금 농부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옷 생산하는 공장으로 가서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그럼 뭐 해버려? 집에서 놀아버려 이 사람들이. 실업률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다 일시키면 2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데 한 5%에서 10%가 놀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생산량이 저기까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해되니? 아, 나는 공장 싫어. 나는 농부가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내 말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까 쌀을 맥스까지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생산 못하는 거야. 옷도 마찬가지고 생산을 맥스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걸려. 그 F 지점이 그거죠. 이해돼? 그럼 2점까지 생산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고. 2가 최선이야. 조는 게 최선이 아니고 이 자식아. 이 그냥 잠만 자가지고 잠 좀 그만 자 이거사. 피부만 좋아지고 뭐예요 지금. 네 성적의 피부를 생각하란 말이야. 잠은 좀 참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봐봐. 최대 생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7개야. 그럼 합쳐서 몇 개야? 14개를 생산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이 바보같이 5를 생산할 거야? 5에서 10? 그럼 너무 비효율성이 크지. 그럼 최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가장 생산량이 높은 데는 여기나 여기야.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얼마야 얘네가? 12까지 생산할 수 있어. 14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쳐봐.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K점은 얼마니? 쌀만 얼마 생산하고 13 생산하고 옷을 1 생산하는. 반대로 여기 H점은 뭐야? 쌀을 2 생산하고 옷을 13 생산하는 점인 거야. 자, 그럼 문제가 뭐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내 말 이해돼? 아니, 쌀만 잔뜩 생산했어. 그럼 부자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죠? 반대로 옷만 잔뜩 생산했어. 그럼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지. 쌀이 없어 막 그러면서. 그럼 사회 전체적인 만족도가 어떻게 될까? 떨어진다고. 근데 그걸 설명한 게 이 그림이야. 봐봐. 여기는 요거 잘 봐. 여기 잘 봐. 자, 요 그래프는 SIC 얼마야? 1에 해당된다고. 여기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게 누구지? 아, 미안해. 색깔이 빨간색으로 해버렸냐. 바보 같다. 자, 봐봐. SIC1을 통과하는 요 선을 지나게 되는 건 만족도가 SIC1밖에 안 주겠지. 사회 전체, 아까 얘를 뭐라 불렀지 내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주는 효용성이야. 이해돼? 이해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족도가 뭐 80%밖에 안 돼. 근데 SIC2를 지나는 만족도는 얼마가 나와?
90이 나와. 물론 SIC3를 가면 얼마야? 만족도가 100%가 되겠죠. 근데 100%는 지금 갈 수 있어 없어? 생산 불가능이야. 이해돼? 그러면 차선책은 어디야? SIC2를 지나는 곡선을 지나가는 게 좋은 거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점에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선 봐봐, 요 선. 우리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선은 어디에 있어? 이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선이야, 여기 선. 근데 정확하게 하면 이게 아니죠. 우리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건 어디야? 요렇게 해야. 왜냐면 FG에서 걸렸지. 손이 안 예쁘다. 자, 미안해. 그럼 다시 그릴게. 여기랑, 자, 여기가 생산 한계가 걸렸죠, FG. 맞지? 그 다음에 어디야? 요렇게. 여기까지 됐어? 근데 희한하게 쌀만 주력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하면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대. 옷만 주력하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대. 그 이유는 제가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이게 나중에 무역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왜 쌀을 포기하고 뭘 더 많이 생산하지? 반도체나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가 거기에 특화했지, 알지? 그럼 뭐가 떨어지지? 쌀하고 우리가 농사도 많이 짓고 자동차도 많이 만들면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왜? 효용성이 떨어져. 차라리 뭐에다 몰빵하는 게 좋아? 그치? 반도체나 자동차에 몰빵해야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해오지? 외국 가서 쌀을 사오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무역이 생기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인도에다 팔고, 우리가 쌀을 왜 인도에 팔아? 우리가 자동차를 인도에 팔고, 인도에 있는 쌀을 뭐예요? 우리나라 들여오는 거. 실제로 우리는 미국에다 자동차를 팔고, 미국에 있는 쌀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입장이야. 이해되니? 그게 효용성이긴 한데,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문제가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만족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최선책은 뭐니? 무조건 한쪽에 몰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믹스하는 게 좋다.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업을 하니 안 하니? 하긴 하지. 왜? 국민 중에 뭐 하는 사람이 많아. 아직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하겠다 그래? 자기는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금 공장 가서 자동차 만들려고 그래? 자동차 부품에서 들어가라 그러면 돼야 돼?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뭐 하게 해줘야 돼? 농사를 계속 짓게 해줘야 돼. 이해돼? 그리고 미국 쌀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런 걸 다 종합하면 이해돼? 쌀만 몰빵하거나 옷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더 효용성이 높다는 거야? 두 개를 적절하게 믹스한 상태. 어디야? SIC1을 지나는 요 곡선. 요 말 이해돼? 이해돼 안 돼? 그제? 여기를 가면 여기점이 있어. I점을 지나는 생산점이 나오게 돼. 저 말이 되죠? 그래서 SIC2를 만족하면 만족도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 90%까지 올라가. 물론 생산은 어디가 더 많이 돼? 14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건 어디점이야? H점하고 D점이에요. 이해돼? 이 초록색 라인에 있는 선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가 최대 생산량이야. 14까지 생산할 수 있어. 그래 잘 생각해봐. I점을 지나면 66이니까 얼마 생산할 수 있어? 12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럼 생산효율이 높아 낮아? 생산효율은 좀 낮죠? 그러나 만족도는 어디가 더 높아? 12를 생산하는 게 만족도가 더 높다고. 이해돼? 다시 아까 9를 선택하는 것보다 뭐가 나을 경우가 있다? 8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내 말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내가 설명을 한 번 더 해줄 거야. 그럼 정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는 방법으로 갈 거야. 내가 정리본 다시 줄 거야. 정리해서 배우셔야 돼. 제일 좋은 건 그거고 그림을 보면 그렇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I점이 뭐가 더 높아? 여기 결론. 자, I점이 뭐가 더 높아? 자, 우리는 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조금 적게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유는 뭐야? I 지점이 뭐가 더 높기 때문에 사회 후생, 즉 국민 전체가 만족하는 정도가 어디가 더 높아? I 지점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H나 G점을 선택하지 않고 I 지점을 선택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결론 어디가 차선이야? I가 차선의 선택이 된다는 거야.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 글이 어려워. 이 글이 생각보다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번에 모의고사 지문이 생각보다 막 엄청 쉬운 걸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보니까 저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게 고3 지문보다 고2 지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보기에.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모양만 보고 고르신 거야. 이게 지문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솔직히 고3 지문이 훨씬 쉬울 거예요. 이번에 아마 풀어보시면 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그리고 내가 이게 왜 더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잘 봐. 니네 생각해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어렵지 않다고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쉬운 거야. 지문은 지금 봤던 두 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문제를 변형해서 내려면 훨씬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여기가. 근데 얘네가 그냥 문제가 쉽게 나온 거야. 고2 수준으로 낸 거니까. 그 말이 아니? 이게 만약에 고3에서 나왔잖아요.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뒤에 넘어가면 여기 이거 이제 이번 주에 풀어보셔야 돼. 경마식 보도라든가, 그죠? 여기 파트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거 아마 설명을 드리면 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니네 여기 나온 문제가 수능 지문이에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문제 난도가. 지문 난도는 높지 않은데 문제 난도가 높은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어렵게 나온 거라고. 그죠? 그럼 이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면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울걸? 이 문제 교수가 낸 건데 이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 지문에 나온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내기가 어렵다고. 변형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랑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오히려. 그쵸? 그리고 이것도 내가 보기엔 뭐 군맨 나오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3월 지문인데. 그래서 이 두 개는 어쨌든 이번 주에 가서도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